2026년 한국만 살아남습니다. 그걸 이미 예언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소, 전화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4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무당 사람들은 그녀를 월강무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격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을 지키는 한 사람의 등장.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왠지 불안한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월강무당이 본 6가지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예언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내일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리산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뱀사골이라 불리는 계곡을 따라 4시간에 걸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정표도 없고 안내판도 없습니다. 길에 아는 사람의 안내 없이는 찾아갈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마치 산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만 오라는 무언의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4시간을 걷고 나면 작은 오두막이 하나 나타납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문패도 없습니다. 그냥 산속에 놓인 낡은 집 한 채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내일을 보는 사람이 산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습니다. 문에 열고 들어서면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와 바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신비로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입니다. 그녀가 방문객에게 처음 건넨 말이 있습니다. 불이 이미 발등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코를 굴려 자고 있구나. 이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곧 닥쳐올 폭풍을 보면서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었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꿈에서 본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삽질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파라고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 속에서 오래된 청동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조의 손에 쥐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시장의 생선 장수는 그렇게 지리산의 예언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월강무당의 시작입니다. 평범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녀가 본 가장 긴박한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뱀의 해가 끝나고 내년 붉은 말의 해로 넘어가는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허물을 받습니다.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월강무당은 이 시기를 세계가 허물을 벗는 때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허물 벗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내년 병우년, 붉은 말의 해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큰 뱀들이 서로 부딪힌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큰 뱀이란 강대국들을 뜻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뱀들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면 바다가 끓어오른다고 했습니다. 해상에서의 분쟁일 수도 있고 세계 경제의 경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서쪽 하늘이 검게 물들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세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인지 자연재해인지 정확한 형길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규모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전조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폭풍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독수리가 상처를 입원할지 못하게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세계 경제 역할을 해오던 나라가 더 이상 다른 곳을 도울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 도생의 시대가 열립니다. 가난 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가 불타는 동안 한국만은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덮개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바깥의 재앙이 이 땅에 직접 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물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한반도 땅 아래에 생명의 물이 숨어 있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을 말아준다고 했습니다. 왜 피해 승국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산영했습니다. 이 땅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레세의 침략,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그 고통이 땅에 스며들어 특별한 기운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모여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한이 서른 땅이 오히려 보호막이 되는 역설입니다. 물론 이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세, 첨단 농업 기세, 반도체 기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기술이 현대의 생명의 물이 아닐까요? 전쟁과 재해로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바로 이 기술들이 한국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의 방패는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간 무당이 본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세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땅이 메마르고 바다가 막히고 돈이 있어도 살 것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굶주린 세상에서 밥을 지을 수 있는 나라, 목마른 세상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왜 방주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세계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월간 무당인 눈에 메마른 들판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땅, 시든 작물, 텅 빈 창고, 전 세계적인 가뭄과 흉작이 밀려옵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거리를 떠돈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를 구하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술상가상으로 바다마저 막힙니다. 영들이 바다에서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해상 충돌을 뜻합니다. 무역선들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류가 끊깁니다. 맛질 진열대가 텅 비어갑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찍혀 있어도 살 것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굶으면 밤을 넘는다고. 배고픔 앞에서 도덕과 질서는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이것이 월간 무당이 본 2027년 이후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앞서 말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짠 바닷물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시멘트 바다 위에서도 작물을 키워내는 첨단 농업 기술입니다. 월간 무당은 이것을 도깨비 방망이에 비유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굶주릴 때 한국은 물과 식량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 해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릴 때 한국은 바다에서 물을 얻고 건물 안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귀하고 자동차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밥 한 그릇입니다. 물 한 잔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물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한국이 바로 그 우물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예전에 한국을 무시하던 강대국들이 고개를 숙이고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전례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간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간 무당은 여기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찾아와도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혼이 병들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약. 2030년 무렵 인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유일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030년 무렵 표면적으로 세계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월강무당은 이 시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비어간다고 했습니다. 걸어 다니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들, 숨을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거리마다 그런 이들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니 할 일이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유 없이 타인을 해치는 사건도 급증합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것은 양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초맘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의 뿌리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의학은 몸의 병만 봅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손대지 못합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강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지도자가 누구냐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양복 입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사람들 중에는 없다고.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이 순간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시골에서 밭을 예구는 농부일 수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양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닌 진심 어린 행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웃음에 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자는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할까요? 월강무당은 박산머리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나누는 수박한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의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이자 그리움이자 체념입니다. 그러나 이 한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얼었던 것이 녹습니다. 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토하는 마음입니다. 기계화된 차가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의 한과 정이 얼어붙든 세상의 해독제가 됩니다. 이 감정의 언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잊고 있던 따뜻함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의 영향력은 개인의 치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상처, 70년 넘게 이어진 분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한반도 분달은 7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꿈꿨습니다. 정치인들은 회담을 하고 학자들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철조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월강무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매듭은 하늘이 푼다고. 북녘 땅에서 산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집니다. 며칠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넘칩니다. 농가 밭이 지능 아래 묻힙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가 북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밥이 필요합니다. 초알보다 쌀이 먼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군인도 초를 내려놓습니다. 통제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원천이 바닥납니다. 체제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장벽이 흔들립니다. 월강무당이 본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북녘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춤이 아닙니다. 빈 밥그릇입니다. 침략이 아닙니다. 간청입니다. 채여달라는 무언의 호소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70년 전에는 한 식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빈 그릇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목이 메입니다. 바로 이때 남쪽의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첨단 농업 기술입니다.
황폐해진 북녘의 땅을 되살립니다. 죽은 획에서 다시 싹이 틉니다. 정치 협상이 아닙니다. 조약 체결이 아닙니다. 밥 한 끼의 나눔으로 통일이 시작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화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일 이후로 구원자의 역할이 더욱 커집니다. 70년간 쌓인 상처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남과 북 양쪽 모두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우애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녹이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양쪽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박상무리 이야기로 한과 정의 언어로 삼초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철길이 북으로 이어집니다. 만주로, 시베리아로, 유럽까지 뻗어나갑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갇혀있던 나라가 대륙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꼬리에서 머리로 바뀝니다. 그 사이 주간 감대국들은 힘에 일어납니다. 용이라 불리던 나라도, 곰이라 불리던 나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부 문제로 자기 땅도 추스르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한반도는 하나가 되어 기술과 자원을 합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답니다. 건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40년 이후 이 나라에는 전혀 새로운 사명에 주어집니다. 인류 전체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040년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월강 무당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웃고, 사람처럼 이러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기계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기계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기계가 나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있습니다. 월강 무당은 이것을 영혼의 탯줄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듯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무언가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클리암 뒤의 숨은 위험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혼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한국에 특별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한반도가 영혼의 경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반도체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배우러 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함, 한국인만이 가진 적, 이것을 찾아 먼 길을 떠나옵니다. 지리산 자락에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계룡산 골짜기마다 서양에서 온 수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찾습니다. 1000년 전 수행자들이 돌을 닦던 그 자리에서 미래의 세계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간 무당은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본을 좇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뒤를 쫓는 자가 먼저 판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면 다다울 벼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탐욕은 무거운 짐입니다. 폭풍이 올 때 짐이 무거우면 쓸려 합니다. 둘째, 진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진동이란 마음의 높이입니다. 의식의 수준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옛 조상들은 이것을 상생이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강 무당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말을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밀려났다고 느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의 황금길을 눈으로 볼 세대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세대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진통입니다. 이 진통을 견디고 나면 당신의 눈으로 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것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